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국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첫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화두는 경제였고 키워드는 포용적 성장, 목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였습니다. 실천 방식은 협치였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할 야당의 시선 어땠을까요? 냉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악마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이 시간 출연했던 나경원 의원도 소득주도 성장을 독약에 비유하기도 했었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397조 9,592억 원.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분기 성장률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9%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원자재 가격, 임대료 등 비용은 오르고 투자와 고용은 악화되고 소비는 줄어드는 고비용,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생경제 법안 통과 등 국회의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내일 국회 연설 예정돼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하반기 국회 전국 이슈 관련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경제 GPS 코너에서요. 침체 늪에 빠진 경제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죠.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특사단 잠시 뒤에 출발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 서울공항에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합니다. 네네. 9시쯤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꽉 채워서 하루를 체류를 할 것으로 1박이 없는 당일 이제 방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면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네. 그 여부인데요.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어제 브리핑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이제 휴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서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 특사단이 가서 그럼 논의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그 논의 내용도 이제 어제 공개를 좀 했는데 첫째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남북한 관계 발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뭐 철도랄지 도로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이건 역시 이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이랄지 스케줄이랄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종전선언. 이걸 어떻게 이제 결합시켜서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의 관련 이슈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예. 84일 만에 통화를 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별로 통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도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어젯밤 9시부터 9시 50분까지 5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이제 대북 특사단과 관련한 이제 전반적인 그 활동 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해서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를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이달 말 예정돼 있는 그 유엔 총회 때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어서 좀 논의를 하자. 뭐 이렇게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 구두 합의긴 합니다만 네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건 지금 미국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지금 돼서 네네.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또 그 북핵 협상의 해결사로 최근에 이제 긴급 투입된 그 스티브 비건 미국 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11개 한국을 방문을 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제 방북과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사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신해서 이제 누가 가는 거군요. 네. 지금 서열 5위에서 서열 3위로 네네. 상향 조정됐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열 5위인 그 왕후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낼 것으로 당초 알려졌었는데요. 어제 그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 대회 이 상무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관례에 따르면 서열 5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최상의 성의를 표시한다는 차원에서 리커창 총리는 서열 2위고 그 다음 순위를 이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동안 그 김정한 위원장 집권 이후에 방북한 최고위급 중국 인사는 역시 그 당시 권력 서열 5위였던 류윈산 상무위원이었습니다. 네. 예. 이 시 주석이 직접 방북할 경우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상태에서 좀 오해를 더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시 주석이 방북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어제 이산화탄소 누출 해가지고 뭐 한 명 사망 뭐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깜짝들 놀랐었는데요. 예. 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뭐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신 것 같네요.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께 이제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 그 지하 1층 그 생산 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이제 터졌다고 합니다. 밸브가 터졌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긴 한데. 예. 삼성전자 자체 소방대가 일단 출동을 해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런데 24살 먹은 직원 1명은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3시 40분께 이제 숨졌습니다. 예. 참 한창 나이인데 말이죠. 네네. 함께 옮겨진 2명은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지금 회복 절차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이라 그럽니다. 예. 한 10여 명이 함께 그 화재 감지기 교체 작업을 벌였고 작업 끝난 뒤에 이제 3사람만 남아서 자재를 밖으로 옮기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삼성전자 측은 이 사고 발생 이후에, 그러니까 특히 사망 사고 이후에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할 소방서, 그러니까 119 쪽 이런 쪽에 뭐 신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제 오후 6시 반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곧바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 35분까지도 전혀 그런 신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된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다. 네. 그래서 긴급 조사를 하겠다. 사고 원인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보를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가서 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지도부에 전하는 부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이 재계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 그와 더불어서 뭐 바라는 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20대 국회 들어서 기업 관련 법안이 1000여 건 넘게 나왔는데 이 가운데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300개고
규제하는 법안은 700개다. 네. 그런데 규제 법안 700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기업 활력을 돋는 그런 네. 법안들은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8월 임시국회에 사실은 이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구조 조정 특별법, 규제 프리존법, 뭐 경제특구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거 하나도 예.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법안들 다 악법이냐? 무력감을 느낀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예, 예. 좀 약간 좀 울분을 토로했다. 예.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옳은 말씀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희상 의장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지금 박 회장이 국회를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야 지도부를 계속 만나서 어제만 하더라도 24명의 정치인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내일도 국회를 찾는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정기 국회 계절이 돌아왔으니까요. 경제계에서도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열린 9월 정기국회 사흘째입니다. 어제는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해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리고 내일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 나설 예정입니다. 네, 이번 국회에서요. 각 당이 어떤 정책에 힘을 쏟을지요. 또 어떤 기조와 운영 전략을 가져갈지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예, 내일 그 연설 예정이시죠? 예, 예. 연설 그 내용의 핵심 키워드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뭐 경제이시군요. 예. 어제도 예. 보면 이해찬 대표께서 경제의 방점을 딱 찍는 국회 연설 했는데 보면 네. 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뭐 이런 얘기 쭉 듣던 얘기들이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예.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굉장한 예. 비전까지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4만 달러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언젠가는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오히려 1년 전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뭐 한국은행 그리고- 발표 자료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에 사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예. 등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좀 반성, 그리고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 이러이런 점에서 참 많이 부족했고 아쉬웠다.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 다시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하겠다. 좀 그런 반성의 자세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바른미래당 비롯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서 언급하신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3대 축 예. 다 빠져야 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득주도 성장만 딱 빼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저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좀 달성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이 너무 전면에 내세워서 또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네네. 뭐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앞서야 되었지 않은가. 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옳지만 속도가 지나치게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작용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대단히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네. 어쨌든 이 세 개의 축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 정부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기 때문에 네. 그것을 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요, 특히 그 장하성 정책실장은 네.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일정 부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단기 정책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된다고 했을 때 야당 입장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이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청와대가 기다리는 1년과 국민이 체감하는 1년은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네네. 지금 이 산업 현장과 소상공인 그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문 닫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기업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의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부작용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미 많은 통계 지표들이 이 소득주도 성장, 소위 그로 인한 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하신 뿐만 아니라 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원로라고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을 꼭 기회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뭐 딱 맞물려 있는 것이 최저임금 그 이슈이잖아요. 예. 근데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 방송사에 출연을 해서 본인도 예. 그 지난해 16.4% 최저임금 오른 것 본인도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네. 저는 장하성 실장이 빨리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얼마나 많은 설전과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논란이 된 핵심의 최저임금 인상 작년에 16.4%에 이어서 올해도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년에 29%의 인상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폐쇄 경제가 아니고 이 수출을 위주로 하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네. 이런 점들을 간과를 했고 가장 저도 사실은 과거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할 때 저도 그 당시에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 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당위성을 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 저희가 근본적으로 놓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저소득층 소득을 올려주면 그분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살아날 것이다. 네네. 그리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네네. 선순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다 보니까 아예 일자리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적으로는 고용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에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에서 너무 심각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급증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4명을 고용하면 4명 중에 1명 정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1명을
이 근로자를 잘라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같은 그 문제에 대한 지적 못지않게 대안 마련도 참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들도 지난 8월 국회에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방향들 정기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했었고 네네. 그렇게 합의까지 다 했는데 통과가 되지 못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네. 제가 통과가 무산된 이후에 아침 회의 때 국민께 사죄를 드린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대안으로는 9월 국회가 시작됐는데 이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거의 다 합의가 끝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 패키지 이 입장에 막혀서 이게 처리가 안 된 것이거든요. 뭐 은산분리 관련 뭐 이런 것들 포함하신 건가요? 인터넷 은행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규제 프리즘법을 동시에 해야만 된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못했는데 저는 다음 주가 첫 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몇 가지 쟁점만 좀 해결을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최우선으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여당 쪽에서의 당대표 연설 내용 관련해서요.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 강한 의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적폐청산이 병행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풀릴 수가 없다. 자, 이런 입장에 대한 야당 측의 대표 입장은 또 어떤 것입니까? 적폐청산은 언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을 깃발을 들고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적폐청산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이 제도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것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한 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무려 공공기관에 365명의 캠코더 인사, 캠프 출신이라든가 당직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혁신회의에 참석하셔서 공공기관 혁신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투하를 하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혁신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용을 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공공기관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정치가 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고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캠코더 인사 관련 하셔서요. 앞으로 청문회 줄줄이 이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윤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원도 잇따르고 있고 뭐 이런데 의원 불패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식으로 전개될 걸로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통상의 수준을 좀 벗어나서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동안 온정적으로 해온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후보자의 저는 직무 적격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불패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뭐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청문회를 철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회 연설 좀 주의 깊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부터 시작해서요. 고은 시인의 소송, 불법 촬영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미투 운동, 젠더 이슈 관련해서요. 현재 그 여가부 장관으로 계시는 정연백 장관을 연결을 해서요. 자세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엔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요. 미투 운동 대단한 그 확장성을 가지고 젠더 이슈까지 연결되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성가족부 정연백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여성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해 나갈지 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왜 이 시점인가 좀 궁금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장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호성 앵커님.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 가깝게 뵀었는데 이렇게 또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정부 부분 개각이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의 소회도 좀 남다르셨을 테고요. 또 후임 장관에게 바라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작년 올해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한 역사적 전환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 성평등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르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그 추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여성가족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예. 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네네. 특히 내년 예산안이 저희가 18개 부처 중에서 가장 늘어서 37.4% 늘었습니다. 네, 무척 많이 올랐군요. 네, 이거를 통해서도 여성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예산에서는 그 아이돌봄 사업이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건 바로 그 여성의 일과 생활을 어떻게 그 균형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걸 또 보여주고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가 출범하고 네네. 위안부 제1회 위안부 기림의 날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평등이 국정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보다 이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여성가족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후임 장관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이런 업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직 중에 미투 이슈가 참 가장 우리 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투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여성들이 여전히 그 5만 명, 6만 명의 여성들이 그 36도, 7도의 떼약볕에 그 거리로 나와서 외치는 것은 네네. 여성들이 그간 여성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는가. 안전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촛불혁명 이후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 네. 이것이 어떻게 일상적인 삶에서의 민주주의로 발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큰 저는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성평등이 완성되어야 일상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역할이 여성과 여성가족부가 함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그 용기 있는 여성들의 폭로에 여가부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저는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안희정 씨 사건에 대한 판결이나 아니면 최근에 그 최영미 시인에 대한 그 명예훼손 소송 같은 데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시종일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
바로 이런 성희롱, 성폭력 등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기조하에서 헌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새로운 방안도 제시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판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가부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저희의 입장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논평을 할 수 없고요. 단지 사법부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아야 되지만 저희의 입장은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 그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미투 운동 자체가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저희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로 해서 이제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투 운동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안희정 씨 판결 이후에 이 판결을 둘러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활발한 토론이 각 도처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관된 그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참 미투 이슈만큼이나 뜨거웠던 것이 페미니즘 그 이슈 아니겠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직접 그 페미니즘 이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해화역 그 집회 현장에도 좀 방문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자, 그 여파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또 받으신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사과를 남성이 7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2개를 뺏어서 여성이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사실 성평등이 실현되면 사과나 아니면 파이가 12개, 13개로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제기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명, 6만 명 여성의 거리로 나오는 근데 그 여성들이 매일매일 느끼는 불안 그거를 일단 최대한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는요. 저는 오히려 좀 주변적인 문제이고요.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역시 피해를 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피해를 막아줄 수 있고 그 여성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저희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보면은 그 페미니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 당 중에 하나는 녹색당의 대표 또는 뭐 각 지구 당에 있는 대표 이렇게 연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미니즘 이슈라는 것이 양분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공동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 소수자에 대한 연대와 지지, 지원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37.4%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정부 예산의 한 1%도 되지 않는 작은 부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1%가 안 되나요? 뭐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이제 올해가 이제 1조 됐으니까 전체 총 예산에서 따지면 1%는 넘어갔죠.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올해 예산의 증액에서 중요한 것은 저출산 그러니까 1% 넘어간다는 건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의 핵심은 저출산과 미투운동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네네. 그 저출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예.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여성 일자리 창출은 심각한 문제여서 저는 예산은 계속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늘어난 것이 어느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가요?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입니다. 예.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간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한부모 여성들의 삶에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14세 까지만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 지원을 받고요. 지원 액수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들이 있죠. 이제 흔히 그런 경우에도 월 18만 원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되니까 이제 대폭 인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생활 밀착형 SOC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생활시설을 확대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예산에 증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도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투 관련 예산은 합해서 상당히 늘어서 작년 대비 한 8.9% 늘었습니다. 상당히 늘었고요. 그래서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홍대 그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여성 모델이 이제 남성 모델의 그 누드 사진 찍어서 유포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실형 선고도 됐어요. 그런데 성차별 편파 수사 논란이 이것과 연관돼서 지금 퍼졌습니다. 네네.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셨나요? 성차별 편파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상으로 보면 성희롱 성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여성들이 편파 수사라고 얘기할 때는 일단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할 경우에 가면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닌데 신고했느냐. 라는 것에서부터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가기 과정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굉장히 편파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바로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넓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과거의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편파 수사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일상적인 이런 수사 과정이나 다양한 사법부나 이런 데에서의 그 어떤 의식구조의 변화, 일상적인 관행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에는 경찰과는 굉장히 협력하고 있고요. 경찰은 특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편파 수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직을 수행하시면서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성차별 논란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비동의 간음죄 연관돼서 No means no rule, yes means yes rule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이 성적 주체성을 행사하는 여성의 입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펴져 있는 성차별의 실질적인 상황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릅니다. 장관의 입장에서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다양한 입장의 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비동의 간음죄 얘기도 있고 노민즈 노룰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거는 유엔에서도 물론 저희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현행의 강간죄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그 강간죄 범위를 좀 넓히고 그래서 그 선에서 실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강간 같은 거를 문제를 포함해서 좀 더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주를 확대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이제 강간죄에 협소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를 해서 예.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정할 건가 하는 거는 네네. 그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요. 남은 숙제들 후임 장관께 잘 좀 인수인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정현백 장관이었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